매출을 더 늘릴 수가 없는 명확한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제조에서 자영업자로 가고 유통회사에서 바로 자영업자로 가고 이런 단계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션클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전례 없는 자영업자 구조조정 시대 대한민국 생존의 출구 전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가 감히 대한민국의 생존을 논한다? 이런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창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된다, 아마 가게 될 거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좀 전체의 맥락을 좀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좀 걸리는 게 칼럼을 토대로 제가 영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칼럼은 항상 제가 새벽이나 아침에 써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있는 걸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역사적 사실의 그런 것들을 연도별로 정확하게 한다기보다도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맥락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조금 틀린 거나 이런 게 좀 있으면 댓글에다가 격려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 말에 이 소장농들이 삶과 죽음의 이 기로에 있었죠. 이 민초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위정자들, 부패한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의 서로 나눠먹는 부패와 탐욕은 대단했죠.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소장농이 아니라 자영농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조선 전에는 고려였잖아요. 고려 말에 지극히 일부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화려하고 부가 넘치는 삶과는 반대로 일반 민초들은 정말 암울하고 혹독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민초들한테 일단 땅을 나눠주고 국가한테 세금은 한 10%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조선이었어요. 시작 단계에서 상업과 무역을 하게 되면 부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회사가 부강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금을 거래하는 건 달러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황금에 대한 거는 쌀이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그 쌀을 가져다 주고 사치품을 가져온다고 하고 쌀을 가져다 주고 말을 사고 이러면은 실제로는 민초들은 밥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 말고 일단 우리가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살자, 스스로 경작해서 먹고 살자, 그런 식의 농업국가로 시작한 게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처럼 고려청자 화려하잖아요. 근데 조선으로 들으면 오히려 소박해지잖아요. 조선 백자남, 유기그릇이남 그런 것들. 화려함은 없더라도 어쨌든 민초들의 삶이 어느 정도 밥은 먹고 사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옆나라 중국이나 일본은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발전하고 부를 쌓고 상거래가 발전하고 신기술을 쌓았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중국이야 워낙에 풍부하니까 먹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먹고 살지 못했죠. 영양학적으로도 결핍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하도 작으니까 짝을 외자라고 해가지고 외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조선 말에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 눈에도 조선 사람이 가장 컸다고 말이 나옵니다. 이게 나라 전체가 부강하지 못했어도 어쨌든 백성들은 먹고 살만 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쨌든 전란을 겪고 처음에 모범적으로 시작했던 제도도 나라 왕들이 바뀌면서 전쟁과 순환, 그리고 관리들 녹봉을 줘야 되니까 저 땅에 받는 거를 니들 거기서 녹봉을 챙겨 먹어라. 그럼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쌀로 다 관리들 월급을 줬는데, 근데 그 관리한테 월급을 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걸로도 걷게 되고 나도 먹어야 되고 우리 이때 아들도 먹어야 되고 이런 식이고, 그리고 걷는 거는 그렇게 걷는데 수탈해 가는 거는 너한테도 수탈해 가고 돌아가신 아빠 것도 수탈해 가고 이제 태어난 신생아한테도 세금을 걷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민초들이 살아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옛날에 그 자사노부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길 보면은 이제 태어난 아기한테도 이게 군포를 걷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억울해가지고 사또 앞에 와가지고 자기 거시기를 자르면서 죽어가는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수탈의 일상화는 결국 동학농민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일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남한 북한으로 이게 갈라졌잖아요. 그럼 남한이 왜 이렇게 발전을 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죽어라고 일을 하고 지냈던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그 가정하에 자유를 신봉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남한에서 갑자기 김일성 공산당이나 하는 그런 행위인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같이 살던 나라가 지금 갈라졌잖아요. 근데 저쪽 위쪽에서는 김일성이 토지 나눠주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데, 남한에서 만약에 토지를 안 준다? 그리고 원래 하던 것처럼 지주들의 소장농처럼 살아간다? 이러면 들고 일어나고 이게 정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개혁을 하면서 토지를 나눠준 겁니다. 이게 일종의 조선이 시작됐을 때처럼 자영농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소장농이 아니라 내 땅에서 내가 해가지고 벌어먹고 산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
자기 가게에서 사장이 일하면은 인력 효율이 보통 두세 명 이상 인력 효율이 나는 것처럼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생산 효율이 낮겠어요. 거기다가 누구 임금 안 주고 내가 직접 일을 하니까 인건비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래 유통구조상 지주가 있고 그 안에서 소작농을 관리하는 뭐 마름이나 이런 관리직이 있고 또 소작농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구조였는데, 자영농은 직접 일하는 노동자, 자영농자가 그거를 경작해서 그걸 팔아먹든 내가 먹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러다 보니까 쌀 가격이 싸진 거예요. 거기다가 뭐 쌀 가격도 사지만 나중에는 뭐 혼부식 장려운동 해가지고 밀가루 수입된 거 그것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어쨌든 먹는 게 싸진 겁니다. 그러면 식량이 싸지게 되면은 월급을 적게 줘도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이게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게 해결이 되면 임금을 낮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뭐 옛날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들 임금이 엄청 낮게 줘도 됐던 게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그 당시 어쨌든 자영농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때 산업이 막 발전을 하면서 뭐가 돼요?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나오고 수출 기업이 된 거잖아요. 수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제조 기술 뭐 역량이 좋아서? 아니죠. 싸게 판 겁니다. 월급을 적게 줄 수 있었으니까 싸게 팔아가지고 중개무역을 하든 뭐 가공무역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달러를 벌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경공업 중심에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죠. 딱 밥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이 낮은 임금에도 어쨌든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나중에 광명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다가 이 대한민국 온 백성이 수출 역군이 돼서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이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그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연공서열이라고 불리는 이 일본 스타일 개념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장착된 건데, 이게 1차 산업에 있어서는 어쨌든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숙련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래 한 경험자들이 더 기술이 숙달이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숙련도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월급도 올라갔고, 일단 일은 힘들지만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어쨌든 월급 받고 정년 퇴직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그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뼈가 부서져라 일을 했죠. 뼈가 부서져라 이러는 게 우리나라 전문이잖아요. 거기에 제조업 마인드까지 갖추게 돼요. 제조업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건데, 일단 출근하는 시간 딱 체크해서 그 시간에 출근하고, 그리고 오늘 할당량 채우기 전까지 퇴근 안 한다. 아니면 언제까지 납기일이니까 그때까지 끝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을 새든 3일 동안 야근을 하든 무조건 책임감 있게 끝낸다. 힘들지만 꾸역꾸역 근면성실, 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심히 할 거리만 앞에다 주면은 끝까지 해내고 만다. 그렇게 살아남는다. 요 마인드, 요게 제조업 마인드입니다. 이것까지 장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가 중소기업들도 어쨌든 납품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IMF 사태가 터진 거죠.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은 겁니다. 그 전에는 민초들이 망하면서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먼저 망하면서 민초들이 망해가는 그런 그림이 된 거죠.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았던 그 회사라는 살던 곳에서 해고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바로 구조조정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나라를 구조조정해서 민초를 살리는 구조였는데, 회사를 구조조정해서 민초를 죽이고 회사를 살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야말로 격변기가 오게 되는데, 회사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고용을 많이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은 점점 사양 산업이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 당시에 삼성의 슬로건처럼 고부가가치, 굴뚝 없는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제조업 중심에서 사람을 많이 안 쓰는 제조업,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분야, 더 싼 인건비가 있는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이렇게 회사들은 부강해지는데 그 부가 백성들로 다 퍼지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급기야는 이 백성들이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나를 고용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방식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자영업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늘어난 게 자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IMF가 끝나고 2000년대 프랜차이즈라는 게 태동해서 확장이 됐잖아요. 2009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생기면서 정말 어려웠지만 그 당시가 창업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 시기가 열립니다. 먹고 살 수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일반 직장인에서 직장에서 떨려나니까 자영업자로 신분 전환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3년 동안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기존 3,000개 있던 게 13,000개로다가 10,000개가 늘었고, 거기에 뭐 배달 플랫폼들 성장도 가팔라졌죠. 거의 10년 단위로 어려움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어쨌든 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뼈가 부서져라도 일만 시켜주면 일할 자신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민초, 우리 국민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를 뭔가 한 적이 없잖아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생존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뼈가 부서져라 이런 기억은 있는데 내가 스스로 과제를 만들어서 이거대로 내가 극복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열심히 할 거리만 주면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새롭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영업마저 그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스스로 독자적인 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남이 해보는 걸 보고서 확인을 해봤는데 잘 되네, 그렇게 한 번 뜨면 그대로 따라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다 이런 것만 하면은 그대로 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 누가 뭘로 돈 벌었다 그대로 다 달라붙는 것처럼 프랜차이즈처럼 가이드가 있는, 그냥 그대로 입고 열심히만 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다가 창업을 미친 듯이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구조가 마치 조선 말의 소장농 시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있는 자들한테 임대료로 뜯기고, 있는 자들한테 수수료로 뜯기고, 있는 자들한테 합법적인 사기를 당하면서 지금 무지하게 뜯기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 조선 말에 지주가 있고 마름이 있어서 소장농처럼 살고 있는데, 지금은 뭐 제조가 있고 제조 위에는 그 제조한테 투자를 한 무슨 사모펀드든 이런 투자자가 있고, 그럼 여기도 떼줘야 되잖아요. 제조가 있으면 제조한테 받아서 유통하는 유통업체가 있고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이 통해서 가맹점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쭉 먹어야 될 사람들이 쫙쫙 뜯어가고 나중에 남는 사람들은 찌꺼기만 남는 거죠. 투자받은 제조사는 제조사 마진 붙여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유통업체가 받으면 거기에다가 또 마진 붙여서 물류회사 넘기고, 물류회사도 일정 부분 수수료 붙여가지고 가져다 주면은 가맹점이나 대리점이나 취급점들은 그렇게 다 이윤 마진 붙인 단가로다가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료 주고, 국가에서 주라는 대로 최저임금 인건비 주고, 플랫폼 이용했으니까 온라인 임대료인 수수료 주고. 이게 최근에는 더 프랜차이즈 본사 M&A 시장 활발해지면서 주주들의 이익과 인수기업의 이익, 그들의 이익까지 띄워줘야 돼요. 또 그 이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맹점에서 나오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매출을 내도 정말 찌꺼기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찌꺼기로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한탕주의가 만연된 거예요. 이게 이제는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야. 영끌 몰빵족들이 정말 아파트 이런 부동산에 올인하고, 미국 주식에 올인하고,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기업은 기업들대로 생존을 위해서 바뀐 환경에 맞춰서 상품을 내놓고 식품들을 내놓고, 그 얼마 안 되는, 얼마 먹지도 않는 그 자영업자들의 파이도 또 대기업들의 영역이 또 가져가는 거죠. 안 그래도 안 남는 구조에 얼마 안 남은 수요까지 기업들에 뺏기는 상황이고, 안 남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폐업을 해도 지금 기업에서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요. 기업들도 성장을 이미 멈췄고요. 구조조정에 퇴직 시청 받고 희망 퇴직자들이 지금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그 퇴직자들의 창업시장 진출을 환영하면서 또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출을 높이고 파이를 키워서 생존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이미 파이는 정해져 있어. 지금 여기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그저 그 치열한 제로섬 게임에서 잠깐 한때 매출이 몰빵되는 브랜드에다가 그 매출이 한 대로 넘어가고, 거기에 또 창업자들 몰리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를 외치면서 나만큼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회로 돌리고,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지금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누군가 가만두질 않아요. 또 다른 경쟁자가 지금 도사리고 있죠. 잠깐의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속적인 생존은 물론이고 다 털려가지고 지금 복구 불가능한 그런 자영업자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죠.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양질의 고용은 없을 거고, 지금 부의 이동이 일부 사람들이나 기업들의 몰빵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고용하는 인원들이 많으면 기업 가치가 줄어드는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더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인력 대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는 지금도 주가는 정말 우주 끝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또 그 기업에 내가 가진 돈을 몰빵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구조로는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지주, 마름, 소장농 구조에서 지금은 투자자, 제조, 프랜차이즈나 유통업 같은 곳, 물류, 플랫폼 수수료, 그 다음 나중에 받으면 이런 가맹점 구조. 지금 몇 단계입니까? 시장을 키울 수도 없어.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 파이를 키울 수가 없어. 매출을 더 늘릴 수가 없는 명확한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제조에서 자영업자로 가고, 유통회사에서 바로 자영업자로 가고, 이런 단계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다 뺏고 제로섬 게임처럼 해당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방식, 그런 기업형 매장의 형태로는 지극히 일부들은 떼돈을 벌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이 선택할 일은 아니에요. 이 작은 땅뜨기라도 내 인건비 들여서 좋은 물건, 유통 단계 없이 좋은 가격으로 받아서 적은 매출이지만 내가 나를 고용해서 내 인건비를 내가 받아가는 구조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일군 땅뜨기는 환경에 맞춰서 농사꾼이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때 딱 잠깐 한때고 어느 순간 환경이 변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인건비를 내가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좋은 물건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겟팅으로 수요는 적더라도 확실한 수요를 대상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빌드업하는 자영업자, 그것만이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초보 창업자들이 살고 자영업자들이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유전자적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했고요. 열심히 할 거리만 있으면 밤새서 그 시간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이런 제조업 마인드까지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할 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가 만들면 진화가 가능해요. 우리가 막 레고 조립할 때 중국산 아예 픽스 돼가지고 온 비행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바꿀 수 모르지만 레고 조립으로 할 때 어떤 데 자동차도 만들고 어떤 데 비행기도 만들고 어떤 때는 배도 만들고 이렇게 진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변화의 응용도 할 수 있고 진화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진화를 하면서 죽어라 열심히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시대, 그렇게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선두에 창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창업 방식이 창플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방식으로다 그렇게 스스로 빌드업해서 이렇게 생존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만 보지 마시고 꼭 창플 카페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요.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십수년 그 전의 구조로다가 장사를 열심히 해오신, 이미 지금 하고 계시고 이미 지금 내리막길로 갖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분들, 그분들의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았고 그저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 그렇게 수십 년 한 우리 선배 자영업자분들, 그분들이 정말 눈물나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응원의 말씀드리고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플직이었습니다.